세종대왕이 직접 신문한 그날 밤도 세자빈의 비극.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오늘 제가 꺼낼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그 두꺼운 역사책 한복판에 실제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세요. 한글을 창제한 왕, 즉우기와 혼천이를 만들어 과학을 꽃피운 왕, 백성의 형편을 헤아려 세금 제도를 바꾼 왕, 신하들이 피곤할까봐 경연을 줄이자고 했더니 오히려 더 하자고 했다는 왕,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성군, 그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요, 그 세종대왕이 재위 18년째 되던 해에 직접 며느리를 신문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신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빈께서 저를 불러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저를 곁에 눕히고는 남녀가 교합하는 것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드라마 대사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실제로 남아있는 궁녀소상의 진술입니다. 단어 하나 고치지 않은 500년 전 그날의 기록. 오늘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왕실 스캔들을 파헤칩니다. 무려 2명의 세자빈이 차례로 쫓겨난 이야기, 짝짓기하는 뱀을 태워 주머니에 넣고 다닌 주술 이야기, 그리고 구중궁궐 깊숙이 숨겨진 금기의 사랑 이야기까지. 세종대왕 치세. 조선 최고의 태평성대라 불리던 그 시절, 가장 화려하고 가장 엄격했던 궁궐 한켠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궁궐이 어떤 공간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경복궁.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웅장하게 서 있는 그 궁궐. 지금은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아름다운 공간이죠. 하지만 조선시대의 경복궁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철저하게 계층화된 공간이었습니다. 왕이 사는 내전, 정무를 보는 외전, 세자가 거처하는 동궁,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내명부, 즉 궁 안의 여인들이 사는 공간은 더욱 폐쇄적이었습니다. 담장이 높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바깥 세상과의 소통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왕실 여인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족방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싶어도, 그냥 넓은 하늘 아래 걷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감시받았습니다. 조선의 궁궐에는 수백 명의 내관과 상궁, 그리고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실 여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호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시나 다름없었죠. 세자빈의 처소에는 항상 수십 명의 궁녀와 상궁이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누군가의 눈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가혹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자빈에게는 단 하나의 임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세자의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을 후계자, 왕실의 대를 잇는 것, 그것이 세자빈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조선 사회의 가르침, 삼종지도를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여인의 삶 전체가 따름으로 규정된 사회. 세자빈은 이 삼종지도의 가장 극단적인 버전을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개인적인 욕구, 감정, 바람, 이 모든 것은 세자빈이라는 자리 앞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물론 화려한 면도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고 수십 명의 시중을 받는 생활. 겉에서 보면 부럽기 짝이 없는 삶이었겠죠.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출구 없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세자빈들의 남편, 훗날 문종이 되는 이양이 아내에게 거의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고립의 깊이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문종, 이양,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414년생, 세종의 장남. 세종이 6살이던 이양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1421년 이양의 나이 8살 때였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그의 외모는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미남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수려하며 총명하다는 기록이 여럿 남아 있습니다. 성격은 어떠했을까요? 세종실록을 보면 세자 이양은 아버지 세종을 빼닮은 인물이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공부에 열중했으며 매사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세자는 새벽에 일어나 경전을 읽고 낮에는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고 저녁에는 아버지 세종을 도와 국정을 보필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이 노년에 눈병으로 시력을 잃어가면서부터는 세자가 상당 부분 국정 업무를 직접 처리했습니다. 세자 이양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되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그 훈련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성실함이었습니다. 정무와 공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세자는 아내에게 거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세자빈의 처소는 동궁 안에 있었지만 세자가
그 문을 두드리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지나쳤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직접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자가 빈궁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너무 많다. 이것이 큰 걱정이다. 왕이 아들에게 직접 아내한테 좀 가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종의 걱정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세종의 걱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세자와 세자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왕실의 대를 잇는 것이 불안해집니다. 당시 조선은 적통계승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자빈에게서 아들이 나와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자빈의 처지였습니다. 세종은 며느리가 외롭고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아들을 꾸짖으면서 며느리를 더 배려하라고 했다는 것은 세종이 세자빈의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자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세자빈 처소를 찾는 발걸음은 여전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관심이 이후에 일어날 두 가지 비극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세자 이양에게는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정실 세자빈이 아닌 세자 곁에서 시중을 드는 여인들. 세자가 빈의 처소를 찾지 않는 동안 그의 총애는 이 후궁들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빈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자신에게는 오지 않으면서 다른 여인들에게는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을지, 어떤 감정이 끌어올랐을지. 1427년 세종 9년 조정은 세자의 배필을 구하는 간택 절차를 시작합니다. 간택이란 무엇일까요? 전국의 양반 가문에서 후보자들을 올리고 그 중에서 왕실이 배우자를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초간택, 재간택, 삼간택의 세 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세자빈 간택에 뽑힌다는 것.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것은 가문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딸이 세자빈이 되면 그 아버지는 국구, 즉 왕의 장인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집안의 위세와 권력도 함께 올라갔죠. 그래서 간택 때만 되면 전국의 양반가들은 딸을 숨기기도 하고 내세우기도 하면서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뽑히길 원하는 집안은 정성을 다해 딸을 꾸미고 뽑히기 싫은 집안은 서둘러 딸을 다른 곳에 시집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자빈이 된다는 것이 영광인 동시에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두려운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치열한 간택 끝에 선발된 여인이 김씨였습니다. 김씨의 아버지 김오무는 조선 정계에서 이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문의 배경도 나쁘지 않았고 김씨 본인도 단아하고 예에 바르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자 이양의 나이는 14살, 그리고 김씨는 그보다 한두 살 어리거나 비슷한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린 김씨는 화려한 가채를 얹고 비단 옷을 입고 수십 명의 상궁과 궁녀의 안내를 받으며 경복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설레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궁에 들어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이었습니다. 세자는 빈의 처소를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어리니까 서로 익숙해지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서운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세자에게는 이미 총애를 받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찾아가는 곳은 빈의 처소가 아니라 다른 후궁의 처소였습니다. 어린 세자빈 김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함, 질투, 두려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자빈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집안의 명예는,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 압박이 매일 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기를 넘었습니다. 세종실록 세종 11년의 기록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자빈 김씨가 무당을 은밀히 처소 안으로 불러들이고 이른바 압승술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압승술.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일종의 주술로 쉽게 말하면 남편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한 비법입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기괴했냐면, 첫 번째, 세자가 총애하는 후궁의 신발을 몰래 훔쳐옵니다. 그 신발을 불에 태워 가루로 만든 뒤 음식에 몰래 섞어 세자에게 먹이려 했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의 것을 없애버리면 그 여인에 대한 총애도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 두 번째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짝짓기 하는 뱀 2마리를 잡아 불에 태웁니다. 그 재를 비단 주머니에 곱게 담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왜 뱀이었을까요? 뱀이 서로 얽혀 짝짓기하는 모습이 남녀 간의 사랑과 결합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를 몸에 지니면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지금 들으면 어이없는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불과 14, 15살의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낯선 공간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매일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자신 대신 총애를 받는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어떤 행동을 낳을 수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김 씨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자빈이 남편에게 저도 좀 챙겨주세요 라고 직접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시아버지 세종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달려가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은 비밀이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수십 명의 상궁과 궁녀들이 세자빈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중에 무당을 불러들이는 것, 기괴한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오래 숨겨질 수 있었을까요? 결국 비밀은 들통났습니다. 궁인들이 목격한 내용이 상궁에게, 상궁에서 내관에게, 내관에서 결국 세종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세종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세종은 유교를 통치의 근본으로 삼은 왕이었습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무속과 주술은 음사, 즉 사악하고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역대 왕들이 무속 신앙을 억압하고 유교적 질서를 세우려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더구나 차기 왕비가 될 세자빈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권위, 유교적 통치의 정당성, 그 모든 것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종 11년 7월 세자빈 김 씨는 배출됩니다. 입궁한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가채를 얹고 화려하게 들어왔던 그녀는 쫓겨나는 방식으로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배출 이후 그녀의 삶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15살 남짓의 나이에 세자빈이 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배출되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여인. 역사는 그녀를 질투에 눈이 멀어 주술을 부린 요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녀가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였을까요? 첫 번째, 세자빈을 배출한 세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실의 체면은 이미 한 차례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다시 세자빈 간택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세자와 전 세자빈 사이에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세자빈을 배출했으니 이제 서둘러 새 배우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1429년, 세종 11년, 조정은 다시 간택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발된 새 세자빈이 봉씨였습니다. 본관은 하음, 아버지는 봉여, 조선 조정에서 나름의 지위를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봉씨 본인은 단아하고 예의 바르다는 평을 받으며 간택에 통과했습니다. 세종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전 세자빈 김씨의 일로 아직 마음이 편치 않았던 세종은 이번 며느리에게는 직접 규범과 예절을 가르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새 세자빈 봉씨를 불러 직접 여러 차례 훈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궁궐 생활의 규범, 세자빈으로서 갖춰야 할 품행, 왕실 여인의 의무. 세종은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봉씨는 고개를 숙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낮에 봉씨와 밤에 봉씨는 달랐습니다. 세종 앞에서 봉씨는 완벽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몸가짐도 단정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목소리를 낮추고 훈계를 들으면 예, 명심하겠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없는 처소로 돌아가면 달랐습니다. 봉씨는 몰래 술을 빚어 처소에 감춰두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잔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혹은 친한 궁녀들과 함께 술을 들이켰습니다. 세종실록에는 봉씨가 매우 취한 채 궁 안을 돌아다녔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만취 상태의 그녀는 궁녀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 소동이 밤마다 세자빈 처소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그랬을까요? 봉씨가 처음부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도 결국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자 이양은 여전히 빈의 처소를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자빈이 되었어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봉씨 역시 엄격한 규범 속에 홀로 갇혀 외로운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술은 그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 외에도 기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봉씨는 화장실 벽에 구멍을 뚫어 그 틈으로 바깥의 남자들을 훔쳐보았다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봉씨의 음란함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떨까요? 남편에게 완전히 외면당한 채 이성으로서의 감정 자체를 처소 안에 꽁꽁 가둬야 했던 여인의 절규, 그것이 뒤틀린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봉씨의 이런 행동들은 당연히 세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은 봉씨의 기행을 보고받은 뒤
크게 고민했습니다. 이미 세자빈을 한번 배출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세자빈을 내쫓는다면 왕실의 체면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봉씨와 세자 사이에는 아직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봉씨를 내쫓으면 또 간택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소문이 날 것이고 왕실의 권위는 더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결국 봉씨를 직접 불러 훈계하기로 했습니다. 술을 끊어라. 몸가짐을 바로 해라. 세자빈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라. 엄중하고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죠. 봉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땅에 조아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세종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반성하고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처소로 돌아간 봉씨. 밤이 되면 다시 술이 등장했습니다. 소동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조선 왕실을 뒤흔들 진짜 스캔들이 세종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씨의 처소에는 소쌍이라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으나 어리고 예쁜 궁녀였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궁녀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세자빈 처소에서 시중을 드는 역할이었습니다. 봉씨는 언제부터인가 소쌍을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궁녀들보다 더 자주, 더 가까이. 처음에는 그냥 총애하는 궁녀가 있는 것이려니 했을 것입니다. 세자빈이 특별히 좋아하는 궁녀를 곁에 두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소쌍이 혼자 세자빈 처소에 불려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 궁궐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소쌍을 지켜보던 상궁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그것이 다른 내관들에게 전해지고 결국 세종의 귀에 닿았습니다. 세종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설마 세자빈이, 그것도 두 번째 세자빈이 이런 일을.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올라오면서 세종은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궁녀 소쌍을 불러 직접 신문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 신문은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쌍은 세종 앞에 불려갔습니다. 세종이 직접 물었습니다. 그리고 소쌍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세종실록 세종 18년에 기록된 소쌍의 진술입니다. 빈께서 저를 처소로 불러들이시어 옷을 벗게 하셨습니다. 저를 곁에 눕히시고는 남녀가 교합하는 것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사옵니다. 실록은 이 진술을 한 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도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재의 임금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기록관들이 눈치 보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실록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신뢰성을 인정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간 기록,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은 기록. 소쌍의 진술이 실록에 이토록 상세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 당시 세종은 신하들을 불러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가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공개하면 왕실의 치욕이 천하에 드러납니다. 조용히 처리하소서. 세자빈에게 경고를 주고 소쌍을 멀리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대신들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예법을 어긴 자를 그냥 두면 기강이 무너집니다. 왕실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엄히 처벌하여 후대의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세종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왕실의 체면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 번 세자빈을 배출한 전례가 있는데 또 배출한다면 세종의 통치력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교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유교 통치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자 이양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세자빈이 두 번 배출된다면 세자의 권위와 위신도 타격을 입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종 18년 10월 순빈봉 씨는 세자빈 자리에서 배출됩니다. 입궁한 지 약 7년 만에 두 번째 세자빈도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함께 신문받은 궁녀 소쌍의 운명은 더 비참했습니다.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궁에서 쫓겨나 관비로 전락했다는 설, 혹은 더 심한 처벌을 받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봉 씨는 패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의 패출, 두 명의 세자빈, 두 여인의 죽음.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자 이양은 이후 세 번째 세자빈을 맞이합니다. 권씨, 훗날 현덕왕으로 추존되는 여인입니다. 권씨는 세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조선의 6대 왕, 단종이 됩니다. 비극적 운명으로 유명한 단종,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고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한 그 왕. 세자 이양은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 5대 왕,
문종입니다. 그러나 문종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항상 몸이 약했던 그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았고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7세였습니다. 문종의 짧은 재위 기간과 이른 죽음은 단종의 비극으로 이어졌고 결국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두 세자빈, 휘빈 김씨와 순빈봉 씨는 역사의 각주 정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사는 이 두 여인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휘빈 김씨, 질투에 눈이 멀어 주술을 부린 요부. 순빈봉 씨, 방탕하고 음란한 문란한 여인. 수백 년 동안 이것이 그녀들의 공식적인 역사적 평가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른 시각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휘빈 김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녀는 14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친구들, 자신이 알던 모든 세계와 단절된 채 낯선 궁궐에서 낯선 규범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은 매일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가 주술에 손을 댄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박함이었습니다. 달리 선택지가 없었던 여인의 사랑받고 싶었던 한 소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순빈봉 씨는 어떨까요? 그녀 역시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 채 긴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술은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도피였을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소상과의 관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선시대의 엄격한 유교적 도덕 기준으로 보면 분명 금기를 어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적 시각으로 다시 보면 어떨까요? 완벽한 고립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따뜻함. 남편에게도, 가족에게도, 세상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던 여인이 찾아낸 마지막 온기. 그것을 단순히 음란함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역사 읽기일까요? 조선의 기록은 그녀들의 행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낳은 감정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절박함, 사랑받고 싶다는 가장 인간적인 욕구. 그 감정들은 실록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역사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여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세자빈이라는 자리를 생각해보세요. 10대 초중반의 어린 소녀들이 선발됩니다.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엄격한 규범과 감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단 하나의 임무를 받습니다.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남편이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자빈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규범을 어기지 않으면서 남편의 마음을 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세자빈에게는 남편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권한조차 없었습니다. 구조가 여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서 그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는 주술로, 하나는 술과 금기의 관계로. 그 탈출 시도는 실패했고 그녀들은 역사의 요부와 음란한 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만든 것은 누구인가요? 이 비극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 스캔들이 아니라 역사 속 여성의 삶과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세종대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동시에 당시 사회 구조 위에 세워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엄격한 유교적 질서, 그 질서 속에서 규정된 여성의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강요받은 여인들. 세종이 며느리들을 배출한 것은 당대의 기준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꽤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2번 경고를 주고 한 번은 직접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유교적 질서와 왕실의 체면을 선택했습니다. 두 여인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종은 시대의 인물이었고 시대의 한계 안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화려한 가채를 얹고 궁으로 들어오던 어린 소녀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미래가 보였을까요? 빛나는 비단옷, 수십 명의 시중, 왕실의 영광,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그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것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외로움, 감시, 압박,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단 하나의 임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기다리는 것은 폐출이었고 죽음이었고 역사의 요부와 음란한 여인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이 나쁜 사람이어서
비극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 자체가, 그 시대의 구조 자체가 비극을 향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들을 악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들은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여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궁궐 담장 안에서 혼자 울었을 그녀들을,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의 구석에 묻혀있는 그녀들을 오늘 한 번만이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기록에 남겨진 사실들 뒤에 감춰진 그녀들의 진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녀들은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혹시 이 두 여인 중 한 명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걸리셨다면 누구였는지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조선의 비화를 여러분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대본은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